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중심부에서 베니토 무솔리니는 야심차면서도 불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치나 경제를 지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 여성의 신체, 결정, 미래를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어린 나이부터 권장되었습니다. 모성은 시민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일교육, 정치 참여가 제한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여성의 학교 생활부터 육아까지 일상생활을 감독하는 특정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타산을 숭배하는 이념을 위한 전작된 여성의 꿈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회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짓밟고 삶을 시스템을 역대적으로 전락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로서의 자국, 인구 우위를 위한 무솔리니의 십자군 운동. 1927년 5월 파시스트 정권은 출생 전투로 알려진 인구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목표는 1950년까지 이탈리아의 인구를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 캠페인을 국가의 힘, 자율성, 영토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증가를 군사력과 경제력에 직접적으로 연계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노동자, 더 많은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집단적 애국적 의무로 제시되었고 그 달성은 체계적으로 장려되고 감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젊은 부부에게 국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서 빚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많은 가정이 상환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최소 6명의 자녀를 둔 남성은 소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급여 소득 계층에게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을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인센티브와 함께 제한도 부과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국가는 여성 고용 감소를 촉진했는데 특히 공공행정과 산업 분야에서 그러했다. 여성들은 어머니라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여성의 특정 공공경쟁 참여를 제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여성의 영구적인 지위를 제한하고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의 고용을 선호하는 법률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또한 징벌적 재정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1927년 법령으로 도입된 독신세는 25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매년 추가 기여금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세금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랐으며 성직자, 심각하게 장애를 가진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가 정한 다른 경우에만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로 인해 대가족 모델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모델로 강화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국가 선전은 모성을 시민적 연궁주의의 한 형태로 장려했습니다. 국립오페라와 같은 조직이 조직한 포스터, 뉴스릴, 공개 연설 및 축하 행사를 통해 모성과 윤영리에서 이탈리아 어머니의 모습은 국가적 미래의 중추로 찬양되었습니다. 출산율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는 통계적 요소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 연령, 사회 계층별로 구체적인 피임 등록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국가는 출생, 결혼, 사망자 수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캠페인을 조정했습니다. 파시스트 정부는 인구 감소를 사회공학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기술적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인구 정책은 단지 시민 수를 늘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아버지가 경제적, 법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고 여성의 역할은 미래의 군인, 노동자, 국가 공무원의 재생산과 교육자로 제한되는 계층적 가족 모델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생활은 국가적 목표에 의해 규제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로스 나시미엔토스 전투는 고용, 교육, 의료,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감시하고 보상하고 제재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도구로 전환시켰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보상 1939년에 정권은 파시스트 모성 메달을 제정했습니다. 이 훈장은 최소한 5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 법령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를 위한 국가적 캠페인 내의 시상 제도였습니다. 번식 행위는 시민적 공로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메달은 국가 파시스트당이 주관한 시상식에서 수여되었습니다. 지방당국 여성단체 대표, 어떤 경우에는 오페라 나치오날레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원래 메달에 배지를 추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상징적 계층에서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메달은 단 한 번의 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동반했습니다. 국가는 가족에 대한 점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둔 여성은 등록된 출생아 수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지불은 정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네트워크인 오네마이의 현지 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성들의 남편들은 혜택 외에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6번째 자녀를 낳은 후에는 가구주가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동등한 지위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가구주의 지위가 향상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자녀 수가 승진, 경쟁, 주택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취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기관과 국가 관련 기업에서는 대가족을 둔 남성이 계약 및 갱신에서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소득이 아내의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가족 모델이 강화되었습니다. 선전은 인쇄 매체와 시청각 캠페인을 통해 이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이 국민적 미덕의 사례로 제시되어 퍼졌습니다. 자녀를 조국에 바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 봉사하는 것이다. 와 같은 문구가 포스터, 학교 출판물,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산한 어머니는 파시스트 담론에서 이상화된 인물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이탈리아 문명의 기둥으로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모성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런 관점은 파시스트와 같은 여성 조직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페미니닐리 그리고 이 모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가톨릭 교회도 있습니다. 정권은 이러한 보상을 가계 재정에만 국한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자녀 수가 애국심의 척도가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훈장을 받은 여성은 모두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생식은 더 이상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설명되고 보상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력에 초점을 맞춘 여성 시민권 모델을 공고히 했습니다. 여성들은 오로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지원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혜택과 명예에 대한 접근은 이 독특한 역할에 대한 적합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 1927년 파시스트 정권은 독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독신세는 25세에서 65세 사이의 모든 미혼 남성 시민에게 의무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계획은 출산 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불충실의 한 형태라는 생각에 부응했습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은 연간 70리라를 지불했습니다. 36세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은 100명이에요. 51세부터는 세율이 낮아지고 65세 이상은 면제되었습니다. 금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했으며 의무신고에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제재와 통제 메커니즘으로 모두 기능했습니다. 오페라 나시오나레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는
출산율을 높이고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없는 남성들은 공식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직 가톨릭 사제, 순결 서약을 한 종교인, 심각한 장애를 가진 전쟁 희생자, 특정 군인,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면제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독신세는 상징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이용해 남성의 독신 생활을 이기심과 시민적 나약함으로 규정하여 낙인 찍었습니다. 독신 남성은 특정 공적 기능에서 배제되었는데 특히 정권의 관료 조직 내에서 그러했다. 국가행정부에서는 경쟁과 일자리 모집에 자녀를 둔 기혼 남성에게 명확한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기술적 장점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도 특정 직위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했다. 이런 종류의 배제에는 독신 남성을 주변 인물로 분류하는 선전수사가 수반되었습니다. 공식 언론과 대중담론에서 그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묘사되었고 국가가 요구하는 희생 정신에 어긋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시각적 캠페인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대가족의 아버지를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가된 모델을 따르지 않는 여성에게까지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미혼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은 기관과 지역사회 구조 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고 공식 여성 조직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중의 인정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학교 퍼레이드 시민 행사에서 유명한 여성 인물은 오로지 다산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재정적 제재, 직업적 제한, 상징적 압력이 결합되어 간접적인 처벌의 네트워크로 기능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여성은 법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익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모성 역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또는 제도적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모델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국가적 응집력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1913년 파시스트 정권이 붕괴되자 독신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국가의 재정 및 사회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정권이 국가 논리에 따라 경제적 상징적 압력을 이용해 개인의 행동을 조작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선전과 언론 조작. 여성의 공적 대표성은 선전 장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 정부의 초창기부터 국가는 순종, 모성, 가족 질서에 대한 종속을 중심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델은 미디어, 교육 시스템, 국가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었습니다. 파시스트 시각 선전은 정부 부처에서 통제합니다. 대중문화의 대중문화부는 여러 자녀를 둔 겸손한 어머니로서 가정의 안녕에 온전히 헌신하는 이상적인 여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포스터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여성, 요리하는 여성, 세탁하는 여성이 묘사되었는데 항상 가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업무 참여와 개인적 자율성은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스티투토 루체에서 제작하여 영화관과 학교에 배포한 뉴스릴은 이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당 행사나 아동 건강 캠페인,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독립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군인, 노동자,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 간호사 또는 지원자 역할을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소녀들은 특정 조직인 피콜레로 그룹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8세에서 12세 사이, 그리고 기오바니 이탈리아 사람 13세에서 18세 사이.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오벤투에 따라 파시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활동에는 요리, 재봉, 육아, 그리고 엄마가 되기 위해 신체를 강화하도록 고안된 신체 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과서와 공식 교육 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여성 교육에서는 기술 및 과학 과목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대신 도덕성, 가정의 미덕, 그리고 국가적 역사에 강조점이 두어졌으며
건국의 아버지의 존재가 찬양되었고 어머니는 가족 밖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가감독해 있는 인쇄소도 이 패턴을 모방했습니다. 라 도나 파시스타, 라 돈나 파시스타와 마드레 이탈리아나, 마드레 이탈리아나와 같은 잡지에서는 행동기준, 가정위생, 두체에 대한 충성심을 장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여성들의 증언이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의 독립이나 법적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대중매체로 성장한 라디오 역시 세뇌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라 보체와 같은 프로그램, 이탈리아 어머니들의 책에는 아내를 위한 조언, 자녀 양육 규칙, 조국에 대한 여성의 의무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제작되었으며 파시스트당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방적 검열에 의해 규제된 영화에서는 여성을 2차적 또는 종속적인 역할로 묘사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화는 가족의 명예, 결혼의 희생, 운명으로서의 모성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를 다루었습니다. 여배우들은 직업적 야망이나 사회적 명성이 없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결혼과 가족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이 정책에 가톨릭 교회를 동맹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929년 콩코르다트를 통해 국가는 가톨릭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모범적인 여성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파시스트 담론에 통합되었습니다. 모성은 신성한 소명인 동시에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었습니다. 선전은 긍정적인 이상을 장려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는 부과된 모델에 부정적인 결과를 은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뉴스 영화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 위로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 부족, 혼란스러운 의료 서비스, 극심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측면은 결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은 모든 계층에서 선전을 통해 여성에 대한 단일한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채널, 영상, 학교, 라디오, 인쇄, 영화은 조정된 논리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정의한 모성 및 가정적 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여성 대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편차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수정되거나 억제되었습니다. 피임 금지. 파시스트의 생식 정책은 인센티브와 선전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데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정권은 체계적으로 피임을 금지하는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의한 이념적 범위 내에서 여성의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1930년에는 피임약의 유통,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콘돔, 다이어프램, 살정자 크림 및 기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약국은 검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목적 허가 또는 일시 폐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피임약 소지 또는 권장은 전문적인 조사와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지와 함께 정보 검열이 채택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과학저널은 피임에 대한 논문을 게재할 수 없었고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 의학 매뉴얼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는 피임에 대한 단순한 언급조차 대중과 학계의 논의에서 배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또한 국립 오페라단을 통해 생식 건강 분야에 개입했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 임산부와 산모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의료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이념적 감시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부인과 진료에는 피임 상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임신과 출산 후 관리가 시민의 책임으로 장려되었습니다. 임신 중절 금지는 엄격한 형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930년에 통과된 로코법은 임신 중절에 연루된 사람, 즉 여성, 의사 및 기타 연루자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했습니다. 형량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형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후까지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교육 캠페인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학교에서는 여성들에게 모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임신 중절은 국가 정신에 어긋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은 생식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을 거부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여성적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감시를 받았습니다. 피임약 사용을 장려하거나 촉진한 의사는 직위에서 정지되거나 의사협회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조산사와 간호사는 피임 캠페인에 협력하고 불규칙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식 입장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했습니다. 이 정권은 또한 이 정책의 동맹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1929년 콩코르다트가 체결된 이래로 출산을 종교적 의무로 보는 견해가 강화되었습니다. 피임에 반대하는 대중 캠페인은 낙태와 피임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공유한 교회 당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설교단과 국가에서 옹호되는 단일 도덕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농촌과 외곽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낙인을 통해 억압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거나 임신을 기피할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들은 사회적 배제와 집단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습, 소문, 비공식적인 통제를 통해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임 금지는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보다 광범위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정권은 출산을 정치적 문제로 바꾸었다. 그것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든 대안을 제거하고 여성의 몸을 국가의 인구학적 목표에 종속시켰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파시스트 정권 초기부터 결혼은 국가의 기능적 제도로 정의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1927년에 채택된 인구 정책은 결혼 장려를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포함했습니다. 국가는 조혼과 대가족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경제적, 상징적 인센티브 네트워크를 시행했습니다. 국립모성과 아동 오페라를 통해 온미에 따르면 젊은 부부는 국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금은 태어난 자녀 수에 따라 상환되었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빚은 눈에 띄게 줄었고 6명의 아이가 살아남으면서 빚을 전액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상의 혜택도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자녀를 둔 부부는 세금 면제, 교통요금 할인, 공공주택 우성원, 특정 국가 일자리에 대한 우선 접근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파시스트 체제 내에서 경제적 발전의 수단으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신은 법적 수단을 통해 처벌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독신세였는데 25세에서 65세 사이의 미혼 남성이 매년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이 수수료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처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라는 생각을 강화시켰습니다. 공식 선전 역시 초기 연합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엘라 비타 이탈리아나와 같은 출판물에서 또는 파시스트 여성은 애국심의 의무에 따라 결혼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여성은 18세에서 22세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권장되었지만 남성은 27세 이전에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연령이 지나서도 아무런 의무 없이 결혼하는 것은 이기심이나 일탈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이 명령을 강화했습니다. 정권의 청년 조직에서 교반니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조벤투 파시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소녀들이 아내가 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학업적 또는 전문적 발전이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리, 재봉, 육아, 가사학 과목이 제공되었습니다. 결혼은 모든 여성의 인생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도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국가교육부의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수업에서 결혼과 모성의 가치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수업에서 들려준 이야기에는 미혼 여성이나 독립적인 여성의 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이야기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성으로 끝납니다.
파시즘과 같은 정권의 여성 조직 페미닐리는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집단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증명서가 수여되고 국가와 남편에 대한 충성 서약이 행해졌으며 결혼식은 국가 강화와 연계되었습니다. 시민 결혼식은 정치적 충성의 표시로 거행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 당국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상을 수여하는 공개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언론의 보도도 받았습니다. 상품에는 가전제품, 음식, 공개 행사에서의 표창이 포함되었습니다. 목적은 가족 간의 생산적인 경쟁을 장려하고 원하는 모델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1929년 콩코르다트 이후 정권의 동맹이 된 가톨릭 교회는 이 담론을 강화했습니다. 사제들은 결혼을 도덕적 의무로 장려했습니다. 종교적 소명 없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설교단에서 권장되지 않았으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협력으로 일관된 메시지가 보장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압력은 직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는 승진이나 직위를 배정할 때 자녀를 둔 기혼 남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결혼 여부가 직업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는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관행이 모방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제재, 선전이 결합되어 결혼이 선택사항이 아닌 정권이 요구하는 의무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의 권리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강등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 밖의 여성들,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모성과 가정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을 가정에 가두고 계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모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1927년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공식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할당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특정 기술, 행정, 관리 직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공사업부와 재무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미혼 여성이 맡는 직책을 점진적으로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승진 없이 은퇴할 때까지만 직위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령 제2480호가 이러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규칙에는 모든 공개 경기에서 자녀를 둔 기혼 남성에게 우성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취업 기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여성이 남성 생계주에게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민간 부문에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와 고용주 협회 간의 기업 협정을 통해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의 계약을 해고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정책이 권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한 회사는 국가 프로젝트의 협력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야금, 건설, 기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수동기술과 낮은 임금과 관련된 보조적인 직업, 직물업, 식품 가공업에만 종사했습니다. 많은 공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차별화된 근무 일정을 정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전액 퇴직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캠페인을 통해 이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식 포스터에는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거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남성들은 노동자나 군인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실,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에 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점차 국가의 상상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대표성은 여성의 존재를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이 모델을 반영했습니다. 소녀들은 국내 직업 학교로 보내져 요리, 재봉, 위생, 가사관리 등을 배웠습니다. 기술, 과학, 상업 과목은 여학생 교육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목표는 여성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훈련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시즘과 같은 정권의 여성 조직 페미닐리는 여성의 직장 참여를 장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업과 활동은 자녀 양육, 복종, 가계 경제와 관련된 기술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외는 간호나 사회복지와 같은 돌봄 제공 직업으로 항상 종속적인 서비스 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30년대 경제 위기 동안 이런 담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정부는 여성이 맡고 있던 모든 일자리가 남성 가구주에게는 사라진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철도, 우편 서비스, 공공보험 시스템에서 여성 직원 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논의에서 여성이 직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로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보호로 표현되었습니다. 여성은 스트레스, 신체적 이동,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학교 교과서, 라디오 프로그램, 공식 출판물에서 주장된 신체적, 정서적 열등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설교와 학교 교리문답은 가정에 헌신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장려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은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모든 직업적 열망은 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특히 농촌, 소규모 사업장, 비공식 부문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담론에서는 여성을 어머니, 아내, 남성의 보조적 협력자로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장 생활은 무시되었습니다. 파시스트 정치는 여성의 일을 없애지 않았지만 이를 종속시키고 은폐하고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형식적인 배제와 함께 상징적인 투명성도 수반되었는데 이는 일이 남성성의 표현이고 여성이 합법적인 생산 공간에서 배제되는 시민권 모델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직장 차별, 여성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 급여, 기능적, 계층적, 상징적 등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접근은 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들을 종속적인 지위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규범과 관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1930년대 법령에 의해 배제되지 않은 여성들도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그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남성 동료들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하위 직위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쟁에서는 차별적인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남성은 행정적 공로와 경험에 따라 평가되었지만 여성은 결혼 여부나 결혼할 경우 직장을 그만둘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결혼 시 자동사임 조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비공식적이지만 널리 적용된 규칙은 여성이 결혼할 경우 사전에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 우편 서비스, 일부 지방정부 부문 등의 분야에서는 이런 관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임금 격차가 구조적이었습니다. 섬유, 식품, 의류 공장에서 여성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성보다 30에서 50%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반복적인 업무에 체계적으로 배정되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품질 관리 감독 또는 관리 직책에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계약에서 여성은 가구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가족수당, 주택보조금, 장기휴가 등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모든 직장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정권은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률과 선전을 통해 이를 강화했습니다. 파시스트 수사학은 여성의 일이 보완적이고 일시적이며 남편이 없을 때나 예외적인 시기에만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학교 교과서, 공식 게시판, 언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NTD Previdenza Entities와 같은 정권이 만든 노동조직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했습니다. 결정은 남성이 내렸고 단체 협상위원회에는 여성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동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 부문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로 인해 차별적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여성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 보장 권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군사 작전이 끝나면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동원 해제된 군인들에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선전은 일하는 여성을 합법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또는 직원의 이미지는 드물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집안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더욱 강조되었고 장벽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비가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이 상황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담론은 여성의 일과 예외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했습니다. 설교단과 학교 교과서를 통해 여성의 사명은 자녀와 남편을 돌보는 것이며 집 밖의 일은 필요한 상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 임금, 결혼으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사회 보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노동법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성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차별은 2차적 결과가 아니라 정권의 성정책의 구조적 표현이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일자리 접근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법, 관습, 공식 담론을 통해 여성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두었으며 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부가 되기 위한 교육. 여성 교육 시스템은 국가 프로젝트에 복종하는 순종적이고 출산력 있는 여성을 배출하기 위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단체까지 모든 여아의 교육은 국가에 봉사하는 아내와 어머니의 본보기가 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28년에 교육부는 여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승인했습니다. 수학, 과학, 세계사 등 전통적인 학문 과목은 축소되거나 단순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요리, 재봉, 개인위생, 육아, 가사관리, 여성의 도덕성과 같은 가정과 관련된 실용적인 주제가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여성의 주된 역할이 가정을 돌보고 번식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강화하는 보완적인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기관 중에는 이스투티가 있습니다. 마지스트랄리 페미니리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 가사일에 대한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식품 보존 기술, 의류 만들기, 육아, 가족 환경 유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정책은 청소년 단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8살부터 소녀들은 피콜레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 나치오날 레 발릴라가 감독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3세 그들은 조반니로 이사했습니다. 이탈리아 내 국가 파시스트당의 여성 청년부. 두 단계 모두 활동은 순종심, 규율,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심어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교 교과서는 이런 담론을 강화했습니다. 독서 텍스트 속의 주인공은 항상 모범적인 어머니, 아내, 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결혼을 꿈꾸는 소녀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가족을 꾸리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은 대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검사는 교육부가 임명한 공무원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콘텐츠와 방법론이 파시스트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외국 작가를 포함시키거나 독립적인 여성 롤모델을 장려하는 등의 어떠한 편차도 제재나 교사 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페라 나치오날 레의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아 가정경제학교 개교를 장려했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 이러한 기관에서 젊은 농촌 여성들은 육아, 집안일, 가계 예산 관리, 영유아 영양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졌지만 그 목적은 여성을 국가가 부과한 기능적 한계 내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에는 이념 교육도 포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솔리니의 연설, 파시즘의 원칙, 그리고 국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여성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소녀들이 공식 교리를 고수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학교 퍼레이드, 집단 서약,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 가족 계획, 개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성교육은 교회와 협력하여 가르쳐지는 가톨릭 도덕 원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혼 전 처녀성을 지키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개인적 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미덕으로 장려되었습니다. 대학에 등록하거나 혼자 여행하거나 결혼을 연기하는 등 공식적인 모델에서 벗어난 포부를 표현한 젊은 여성들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의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적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성의 진학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진학이 제한되었습니다. 가장 장려되는 직업은 교사, 간호사, 약사였으며 건축, 법학, 공학, 의학 분야 입학은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대생은 예외로 여겨졌고 공식적인 담론에서 눈에 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시스템은 세뇌의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이 정책은 소녀들의 비판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규율 있는 미래의 주부, 효율적인 생식 노동자, 정권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학교는 파시즘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구조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여성 미디어 및 잡지. 파시스트 정권 시절 여성 청중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는 이념적 전파와 국가가 추진하는 여성 모델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잡지, 뉴스레터, 브로셔, 교육 보충 자료 등을 통해 파시스트 여성이 어떤 모습인지 단일하고 기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순종적이고 많은 아이의 어머니이며 엄격하고 복종적인 여성입니다. 국가기관은 여성부를 통해 언론 전체를 규제했습니다. 대중문화부라는 사전 검열을 통제하고 출판물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감독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여성을 특별히 타깃으로 하는 언론 매체의 등장은 허용되고 장려되었는데 이는 정권의 가치를 강화하는 경우에 한했다. 가장 중요한 출판물 중 하나는 파시스타의 공식 기관지인 라돈나 파시스타였습니다. 1929년에 창설된 페미닐리는 국가 파시스트당의 지역 지부에 의해 배포되었으며 여성의 가정적 모성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신문의 기사는 아동 영양, 가계 경제, 가족 위생, 부부 도덕성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책에는 일하는 여성이나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출판물은 오페라 나치오날레에서 홍보하는 월간 잡지인 마드레 이탈리아였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 그 내용에는 의학적 조언, 임신, 모유 수유, 신생아 관리, 파시스트 원칙에 따른 육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모성은 개인적 선택이 아닌 국가에 봉사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두 출판물 모두 여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 베니토 무솔리니의 연설을 담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아이를 주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문구가 유포되면서 출산을 애국적 의무로 규정지었습니다. 독자의 편지가 담긴 섹션은 공식 이념을 강화하는 증언만 게재되도록 걸러졌습니다. 파시스트 어머니 메달을 수상한 여성들의 프로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즉, 여러 자녀를 둔 희생적인 여성, 가정에 헌신하고 정권에 감사하는 여성입니다. 미혼 여성, 자녀가 없는 여성, 전문직 종사자 여성의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미디어는 의견이나 분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요리, 재봉, 종교, 가정위생, 부부간의 충성심이 콘텐츠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문학, 과학, 정치, 성신과 같은 주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잡지에 사용된 언어는 기술적인 전문 용어를 피했으며 주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짧은 문장, 실용적인 권장사항, 필수적인 공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국가와 당의 권위를 도덕적, 사회적 지침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픽적으로는 이미지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종종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고 파시오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등이 등장했습니다. 여성적 또는 실용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적 인물,
여성이 혼자 있는 모습이나 가족이 없는 나이 든 여성 혹은 지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미디어는 간접적 통제의 수단으로도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여성의 단일 모델을 퍼뜨림으로써 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소외를 강화했습니다. 이상적인 여성상, 즉 다산한 어머니, 충실한 아내, 규율 있는 시민이라는 이상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공식적인 틀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압력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국가는 학교, 여성조직본부, 병원, 교구, 공공기관 등에서 이러한 출판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당 공보에 여성을 위한 특별 보충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또한 여성을 위한 인쇄 콘텐츠 제작에 협력했습니다. 일요일 미사 때 배포된 교구 잡지와 팜플렛을 통해 순결, 순종, 이혼과 낙태 거부 등의 가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양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는 일상적인 세뇌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직접적인 선전을 넘어 그들의 주요 기능은 폐쇄된 문화적 환경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는데 그 환경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여성의 정체성은 파시스트 모델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이미지, 그리고 글은 수백만 명의 여성 독자에 대한 이념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여성의 역할에 대한 파시스트 정책은 학교 교육과 선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부터 이 정권은 여성의 가사, 육아, 아동 돌봄 분야의 실무 교육을 전담하는 제도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 자금 지원, 감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둥 중 하나는 오페라 나치오날이었습니다. 온미 모성과 아동보호기관은 1925년에 어머니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온미는 각 지역 지부를 통해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기본 용품, 상담 및 교육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단순히 복지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적 기준에 따른 교육적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온미지부에서는 아동 영양, 가정위생, 응급처치, 가계 예산관리, 기본 아동심리학에 대한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여성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가정 모델에 적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쇼핑을 조직하고 자녀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주요 공간은 스쿨 디 미스틱이었습니다. 파시가 주도하는 페미닐의 여성적인 이 학교는 파시즘 연구에 중점을 둔 교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 자세, 의복, 가정 예절 등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도 제공했습니다. 파시스트 여성의 모델은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조용해야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정권이 가정경제학교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훈련한 강사가 가르치는 순회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농민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사이가 조직했습니다. 1933년에 창설된 당의 한 분파인 루라리에서는 식품 보존, 애완동물 관리, 식료품 저장실 정리, 소규모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쳤으며 항상 가족 단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분유, 식품 상품권, 아동복, 의료에 대한 우선 접근 등 구체적인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석한 여성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았고 국가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세션에는 기술적 훈련 외에 이념적 훈련 요소도 포함되었습니다. 두체의 모성에 대한 연설 중 발췌한 부분이 낭독되고 애국가가 불려졌으며 여성의 의무가 국가의 힘과 연결된다는 구호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국내 활동이라도 이탈리아의 위대함에 기여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기 임명한 감시원들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수업 참석, 행동, 진척 상황이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보조금을 받거나 모범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교육 과정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정권은 노동계급 여성을 위한 야간 강좌를 조직했는데 이를 통해 위생, 개인관리, 가사관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일을 했지만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노동 역할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결혼이나 출산 후 주부로서 집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에는 결혼 전 준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약혼한 여성들은 결혼 생활의 의무, 남편에 대한 종속성, 가사관리, 가정생활에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세션을 받았습니다. 질서 있는 결혼 생활은 아내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훈련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훈련 네트워크 전체는 여성에 대한 파시스트 교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또는 직업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정권의 정치적 틀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즉, 자녀를 낳는 사람,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내부 질서를 보장하는 사람으로 여성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훈련은 그들을 활동적인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는 가사 도우미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 없이 이탈리아 여성들은 제도적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었고 국가의 대표기관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국가 파시스트 당내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질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권 당시 시행되었던 이탈리아 왕국 헌법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자유주의 세력이 제한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파시즘은 이 과정을 중단시키고 정치적 대표는 전적으로 남성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1928년에 폐지되었고 의회는 더 이상 참정권으로 선출되지 않고 대신 대파시스트 의회의 직접 임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26년 이래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었던 국가 파시스트 당은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조직 구조에 파시즘가 있었지만 페미닐리, 이 여성들은 정치 기구 내에서 실제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선전동원, 교육활동 감독, 사회 지원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고당 기관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정식 당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들은 항상 남자들이 이끄는 보조 부대에만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회 대의원이 될 수 없었고 정치 비서, 포데스타 시장, 대평의회 위원 등의 직위를 노릴 수도 없었습니다. 당 규약은 그들의 자율적인 정치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논의에서 이러한 배제는 이념적 이유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파시즘은 정치가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활동이며 힘, 질서, 규율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집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미래의 군인을 키우고 가족의 도덕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자연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37년에 정권은 일부 여성이 오페라 나치오날레과 관련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모성과 어린 시절, 온미 또는 마사이 시골적이지만 심해 능력이 없음. 이러한 협력자들은 물류적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남성 계층이 이미 정한 지침을 실행하는 데 국한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일부 여성들이 민방위, 쉼터 관리, 의료 서비스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에 대해 논평하거나 군사적 결정에 개입하거나 지역 비상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은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전환을 정의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46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권이 인정되려면
파시스트 기구가 붕괴되고 새로운 헌법 질서가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여성에 대한 정치적 배제는 법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했습니다. 언론, 학교, 정권기관, 선전 등에서 여성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성을 위한 공개 토론도, 반대의 가능성도, 시민 교육을 위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억압은 이 모델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밀 정치 활동이나 반파시스트 네트워크,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여성들은 박해를 받거나 구금되거나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파시스트 국가 내에서는 여성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권의 임기 내내 여성의 시민권은 가정과 상징적 영역에만 국한되었습니다. 국가는 법적 권한과 문화적 힘을 사용하여 여성을 의사결정 공간에서 배제하고 성별 배제에 기반한 정치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필요함에 따라 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판단이나 미화 없이 검증 가능한 사실로 뒷받침된 제13장 금지된 이혼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이혼 금지. 파시스트 정권 시절 이탈리아에서는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을 영구성, 순종, 불가분성과 연결하는 법적, 문화적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이 정책은 파시즘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지만 재확인되어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 통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일 신자주의 이후인 1878년에 이미 민사 이혼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파시스트 정권은 이러한 제안을 중심 이념 원칙으로 바꾸어 가족을 국가의 기본 세포로 보는 비전에 통합했습니다. 파시즘 시대에는 결혼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애국적이고 기능적인 제도로 격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담론에서 결혼은 오로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계약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1927년에 시작된 인구 통계 캠페인과 모성을 장려하는 정책과 일치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버리거나 법적 독립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결혼 관계의 조건과 관계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권은 이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는 모든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나 폭력의 경우 예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소수의 법학자는 공식 기관에 의해 무시당했습니다. 이 주제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 문제에 대한 출판, 토론, 입법 제안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29년 콩코르다트로 확고히 된 파시즘과 가톨릭 교회의 연합은 이러한 금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종교적 결혼을 시민 결혼과 동등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결혼의 불가침성에 대한 가톨릭 교리가 정권의 가족 정책에 통합되었습니다. 교회는 정식 결혼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얻었고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입법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동맹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성은 이혼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대, 버림받음, 간통 등의 경우 남편과 합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부족했습니다. 법적 분리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처리하기 어려웠으며 재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여성들은 낙인을 받고 완전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 재정적 지원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사법제도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민사법원은 결혼의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별거를 요청하는 여성들은 종종 남편과 화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만은 무시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심리적 학대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분류는 법적 분리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결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결혼 생활을 이어온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자동으로 주택권과 자녀 양육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법적 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강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식 선전에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들을 칭찬했습니다. 라도나 파시스타,
라돈나 파시스타와 같은 잡지는 인내심, 순종심, 남편의 성질이나 불륜을 견뎌내는 능력을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정한 이탈리아 여성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혼은 타락한 국가나 개인주의 사회와 관련된 외국의 악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탈리아의 결혼이 신성하고 분리될 수 없으며 공공도덕의 기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분열된 가족이 국가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전선에 나간 남편이나 돌아오지 않은 남편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합법적인 삶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사실혼 가족을 형성했지만 이러한 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자녀는 사생아로 간주되었습니다. 파시즘이 붕괴된 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혼법이 통과된 것은 1970년이 되어서였고 그 유효성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것은 1774년이 되어서였다.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도적 저항은 정권 시절에 장려된 가족 모델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파시스트 시대 내내 결혼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법적, 상징적, 실질적 예속의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부부가 의무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념적 사명으로 제시되었습니다.